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결혼을 막 끝내고 이제 2년, 아직 신혼을 누리고 있는 새댁입니다. 한참 꽁냥꽁냥 즐거워야 할 새댁이 어인일로 이런 사연 라디오까지 진출하게 되었냐고요? 물어보지 마세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이죠. 아마 요즘 사람들이 아니라면 딩크라는 말은 쉽게 접하실 수 없을 거예요. 혹시나 짐작하기로 설마 하는 그거 맞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평생 동반자로 둘만 살아가자고 약속하면서 사는 그런 부부 생활을 딩크족이라고 해요. 사실 이 딩크족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있던 부부의 형태인데요. 이 문화를 접한 것도 모두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였어요. 저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이 딩크족이셨거든요. 딩크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저와 남편도 그런 부류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이라기보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한 동호회에서 인연을 가지게 되어 결혼까지 꼴이 난 부부랍니다. 비혼주의, 딩크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의 생활을 교류하는 그런 동호회였죠. 물론 이런 저희 생각, 양가 부모님께는 다 말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하죠.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아이라는 중요한 일을 언급하지 않으면 그건 양가 부모님 모두에게 도리가 아니잖아요? 애를 안 낳겠다고? 그래, 요즘에 낳아봤자 힘들기만 할 텐데 뭘 낳고 살아. 너희 말처럼 둘이서 잘 살아봐라. 영 못마땅하지만 너희들이 그리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손자야 이미 장남 녀석이 남겼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대신 크게 우리 도움 바랄 생각은 마라. 어차피 둘이 사는 거면 뭐 힘든 일도 없잖아. 제 친정엄마는 20대 때부터 계속 제가 입에 달고 살아서 그런지 제 생각에 지금은 찬성하시고 계셨기에 큰 벽이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시모가 될 사람은 어떻게 설득시키나 고민을 했죠. 하지만 시댁 역시나 남편이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꺼낸 터라 크게 반대는 없었어요. 다만 시부될 분이 조건 하나를 내세웠을 뿐이었죠.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부모님들 도움받고 결혼하자는 생각 1도 없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이미 둘이서 살겠다는 계획 만만이었기에 열심히 일하면서 모아둔 돈도 그럭저럭 있었고 앞으로 아이 계획이 없었으니 모자람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하고 1년, 저희는 정말 신나게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양쪽 집에서도 이런 저희를 말릴 생각은 전혀 없었죠. 큰 명절이 아니고서야 저희는 시댁과 친정을 자주 오가거나 하지 않았어요. 설날, 추석, 양가 부모님 생신 딱 이 정도만 챙기고 살았죠. 그런데 불만은 뜻밖의 곳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동서, 해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이 아무 말 안 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명절에 일손 한번 도울 생각을 안 해? 솔직히 몰랐습니다. 제 친정은 제사라고는 없었고 명절도 그저 같이 맛있는 거나 먹으러 나가곤 하는 그런 게 다였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도 보통은 저와 비슷한 명절을 보내고 있었고요. 전 남들이 말하는 그런 제사는 이제 거의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TV에서도 요즘은 명절에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가족들이 더 많다는 소식도 자주 들려왔고 말이죠. 게다가 남편이고 시부, 시모도 아무도 저한테 일러준 적이 없었으니 형님의 이런 태도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뜻밖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형님? 그거 음식들 다 밖에서 사오는 거 아니었어요? 그 애도 아무 말도 없고 어머님도 별 말씀이 없으시기에 저희는 음식 같은 거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집엔 제사도 없어서 전 그런 줄 몰랐어요. 됐어. 내가 나보다 어린 사람 잡고 이런 잔소리 늘어나 봐야 속만 끓지.
왜 그러세요? 형님이 가르쳐 주시면 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배워서 다음 명절 전에는 꼭 형님하고 같이 음식하러 올게요. 참나, 말이나 못하면. 아무튼 이제부터는 알았으니까 명절에 일손 거들러 한 번씩이라도 좀 와. 그동안 나랑 어머님 둘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래도 웃으면서 저모르게 쌓였던 형님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실 아주버님과 제 남편의 나이차가 무려 8살이나 나거든요. 그래서 아주버님은 지금 40, 형님도 40이시고요. 저는 30, 남편은 32이라 세대 차이가 조금 나는 편입니다. 거기에 남편은 시댁의 늦둥이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지 시부모님도 오냐오냐 봐주는 경향이 있었고요. 하여튼 이번 일은 제가 눈치가 없이 행동한 게 맞았으니 형님에게 숙이고 들어갔죠. 마땅히 그래야 할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음식은 영 소질이 없었어요. 그러니 형님이 알려주시더라도 척척 알아서 잘 해나가는 모습은 보여드릴 수 없었죠.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제대로 차려보자 싶은 마음에 짧게나마 요리를 배우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 노력이 통했는지 저는 1년간 친해지지 못했던 형님과 금세 가까워지게 되었고 가끔 휴일이 맞으면 만나서 외식도 즐기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형님이 이런 말을 하기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리 서방님 말이야. 젊은 시절에는 아주 그냥 여자들이 좋다고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니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사고도 이리저리 많이 치고 다녀서 얼마나 골치였는지 몰라. 그걸 내가 지금 동서나이에 뒤처리 다 하고 다녔어야 했다니까. 저희 남편이 그렇게 말썽꾸러기였어요? 대체 어땠길래 형님이 이런 말까지 꺼내시나? 너무 궁금하네요. 말썽꾸러기? 그런 좋은 말로 커버치기엔 너무 사건이 크지. 하참. 내가 이런 말을 동서 앞에서 하는 게 아닌데. 암튼 좀 사고 많이 치고 다니셨다고. 사고요? 무슨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요? 형님이 뒤처리까지 하고 다녔을 정도였으면 어지간히 큰일이었나 봐요? 내가 말을 좀 잘못했네. 사고라고 해도 내가 쫓아다니면서 케어해주는 정도였어. 그러니 어머님도 아버님도 서방님 그렇게 오냐오냐 해주지. 지금은 예전 같지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내 정신 좀 봐. 나중에 또 보자, 동서. 약간 말을 숨기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평소에는 미주알 고주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만나서 한두 시간은 수다를 떠시는 분인데 이날은 이상하게 일이 있다며 빨리 헤어졌고요. 끄는 이야기가 뭔지 너무 궁금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을 잡고 물었죠. 그런데 남편 반응 역시 좀 떨떠름하더라고요. 형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또 내가 무슨 사고를 치고 다녔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형수님도 말하다 말았겠지. 대체 형수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당신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숨기려 들어? 수상해. 나 모르는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말하기 좋아하는 형님이 이야기도 뚝 끊고 약속 있다고 그대로 가버렸단 말이야. 무슨 바쁜 일이라도 있으셨나 보지. 당신도 참. 남자들은 어렸을 때 전부 말썽꾸러기야. 남자라는 사람들 자체가 다 나처럼 사고도 치고 다닌다고. 그래? 내 친구들은 안 그런 애들이 더 많은데? 정말 무슨 사고를 쳤길래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거야? 나 이렇게 계속 궁금하게 만들 거야? 난 당신 아내인데 그런 옛날 이야기 정도는 해줄 수도 있잖아. 어허? 내가 언제 당신한테 비밀이라고 뭐 안 말해주고 한 적이나 있어? 생사람 잡지 말고 나갔다 들어와서 피곤할 텐데 얼른 자러 들어가, 응? 이러면서 먼저 방으로 휙 들어가서 잘 준비를 서두르는 겁니다. 이건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숨길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둘이 입을 맞춘 것처럼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둘을 붙잡고 제가 그거 하나 알고 싶다 생떼를 부릴 수도 없으니 이 일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 도중에 일이 생긴 거예요. 분명 저희가 아이 없이 살아도 된다고 혼인신고 도장 쾅쾅 찍어도 된다 확신하던 시모가 갑자기 하루는 저를 따로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전 오랜만에 시부모님과 맛있는 식사라도 하자 싶어서 얼른 뛰어갔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이는 언제 가질 생각이니? 설마 정말 아이 없이 둘이서만 살겠다고? 그건 아니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했지만 결혼하고도 그런 어불성설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니?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결혼하기 전에 다 이야기 마쳤잖아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저희 아이 안 낳고 저희 둘끼리만 살 거예요. 다 끝난 이야기에 무슨 어불성설이에요. 다짜고짜 쏟아진 시모의 질문에 저는 자연스레 넘어가려고 했죠. 아무리 약속을 잊고 무례한 질문을 한다지만 그래도 제 시모잖아요. 거기에 전 이제 막 결혼을 했을 뿐인 새댁이고요. 그러니 나던 화도 꾹 누르려 했죠.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단 소리니? 아니 왜? 우리 애 멀쩡한데 동네방네에 못 가진다 소문이라도 내려고 작정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애를 키우고 살아야지. 너 그러다 나중에 애 못 낳는 나이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머님,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저 솔직히 아이 하나 가지기도 힘든 상황이라 제 몸에 부담되는 아이 낳고 살고 싶지 않다고요. 멀쩡히 잘만 걸어다니는 애가 무슨 아이를 못 가진다 호들갑이니? 그리고 원래 아이 낳으면 있던 병도 싹 낫는다. 임신을 하는 게 여자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그래? 그건 정상적인 사람들이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어머님, 지금 보시기에도 제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 이대로 아이 가지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못할 수도 있다고요. 해보기 전까지는 어차피 모르는 일 아니니? 그리고 내 친구 중에 아이 가지고 허리 디스크도 괜찮아졌다는 애가 있는데 뭐가 그리 겁이 많아. 우리 귀한 막내를 데려갔으면 응당 할 일은 해야지. 사실 제가 신체적으로 장애가 조금 있습니다. 어렸을 때 조금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리가 좀 불편해요. 물론 걸어다니거나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는 일반 사람들처럼 출퇴근도 하고 약속도 나가고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남들보다 오래 걸어다니기는 좀 힘들고요. 아이를 가지게 될 경우에는 제 상태가 조금 더 악화될 수도 있단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욱이 딩크족으로 살고 싶었던 거고요.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요? 분명 결혼 전에 약속하셨던 그 모습들은 어디 가셨어요? 저한테 아이 안 낳고 둘이서 잘 살아도 괜찮다. 분명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야 그냥 하는 소리였잖아. 너 빈말 하나도 제대로 구분도 못하니? 밖에 나가서 내 나이 또래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자식이 아이도 안 낳고 둘이서만 산다는데 그걸 누가 두 눈 시뻘겋게 뜨고 보고만 있는지. 처음 제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보듬어준 시댁 부모님들께 전 감사합니다. 절 사랑해주는 남편 역시도 사랑하고요. 그런데 분명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아이를 가지기 어렵다. 아이는 낳고 살지 않겠다 말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니 답답하면서도 화가 났죠. 제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우습게 보는 것만 같았거든요. 당장의 시모에게 화를 버럭내기는 그랬으니 일단 생각 좀 해보겠다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날 있었던 시모와의 대화를 모조리 다 말해주었죠. 제 편을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도 이런 시모 편을 들더라고요. 당신 진짜 아이 안 낳고 살려고? 그때 했던 말은 전부 빈말 아니었어? 당신 아이 엄청 좋아하잖아. 이번 기회에 그냥 우리 애 낳고 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당신은 내 상황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어? 분명히 내가 내 몸 망치는 거 싫다고 그랬잖아. 당신도 그거에 동의한다고. 그리고 당신도 딩크족이라 그 모임에 다녔던 거 아니야? 거긴 그냥 친구 따라가는 모임이었지.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결혼하고 애 잘 만났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 얼마 전에 만났던 수경 씨도 그렇고.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도 다 바뀌고 하는 거지. 어떻게 당신은 당신 생각만 할 수가 있어? 우리 집 생각은 안 해? 뭐? 당신 그 말 진심이야? 나랑 했던 약속이 아주 우스워? 그럼 내가 그런 조건 내밀고 결혼하자 했을 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한 건데? 내가 끝까지 아이 안 가지겠다고 하면? 와, 당신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됐어. 내 안 낳겠다는 사람이랑 무슨 결혼 생활을 더 할 수 있겠냐? 당신이 애 가지기 싫다면 그냥 우리 이혼해. 이혼하자고. 이혼? 당신 그거 진심이야?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고? 당신들이 안 지킨 약속 때문에 왜 내가 이혼을 해야 하는데? 이혼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입에 올리는 남편. 제가 어떤 면모를 보고 이 남자를 내 남자라 생각했는지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첫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담았을 때는 서로 과열이 돼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려 그랬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아이를 낳자 제게 자꾸만 압박을 넣고 시모 역시 저에게 압박을 넣었죠. 이런 상황에 저는 계속해서 화만 쌓여갔고 남편에게 이건 우리 약속과 틀리지 않느냐 하고 말하며 설득을 하려 해도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아이를 안 낳을 거면 자기랑 왜 결혼했냐 하면서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빠르게 마음이 식었고 남편의 말대로 이혼 준비를 서둘러 시작했어요. 남편 말대로 이혼하자 싶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로 180도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술을 먹고 와서 자기랑 이렇게 헤어질 생각이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 하루는 옆집에 다 들리도록 고성방가를 해서 한밤중에 옆집 사람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하다는 말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당신 정말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 하나 가지고 싶다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마음을 돌릴 수가 있어? 나 좋아해서 한 결혼 아니지? 당신 정말 이런 모습 이제 지긋지긋하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180도 바뀔 수 있어? 나 정말 당신 사랑해서 결혼했고 당신이 내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자라 굳게 믿고 살았어. 당신도 다 동의해놓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그간 2년 동안 어떻게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참고 살았어?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여자라면 응당 애를 낳고 살아야지. 아무리 당신 몸이 정상적인 사람하고 거리가 멀다 해도 애는 낳을 수 있잖아.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튕겨? 당신이야말로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아이를 바랐는데 그것 하나 못 들어줘? 옆집 사람들에게 남편 때문에 때 아닌 사과도 했던 상황이라 저도 화가 많이 났던 상태였죠. 게다가 여자 운운하며 여자는 무조건 애를 낳아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진 남편. 그런 남편과 정말 안 되는 몸으로 치고받고 대판 싸웠습니다. 솔직히 말해 남편이야말로 절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닌가요? 다 된 이야기에 이렇게 뒤통수를 쳐놓고 뭐가 잘났다 이리도 큰 소리를 치는지. 아마 남편이란 놈은 결혼해서 저를 설득한 후에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속셈 같았죠. 거기에 정말 걷잡을 수도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도 몸이 불편할 뿐이지 성격은 한성격 하거든요. 그러니 아주 남자라고 봐주지도 않고 이판사판으로 대들었죠. 그러자 남편은 다음 날부터 시모를 집에 데려와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혼자선 힘드니까 2대1 구도를 만든 거죠. 네가 밥을 이따위로 하니까 성태기가 매번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차려달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살림을 못해서야. 도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니? 몸도 불편해 애도 못 낳겠어.
그렇다고 집안일을 똑부러지게 잘하기를 하나. 거기에 우리 애랑 이혼도 하시겠다? 우리가 얌전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니? 너 우리한테 위자료 챙겨줄 준비나 해라. 어머님, 위자료 받을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저고요. 남편 평소에는 제가 차려준 밥 맛있다고 먹는 사람이고 애 못 낳겠다는 건 결혼 전부터 꺼낸 말이고요.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로 힘들다고 이렇게 둘이서 저 압박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너 같은 애를 무서워해 둘이서 압박한다 그러니? 어머, 정말 웃기는 애구나 너. 제가 저렇다니까. 사람이 말이 통해야 말로 뭘 해결해 보려고 하지. 됐어. 그냥 우리도 위자료 받고 땡치자. 어차피 쟤 우리 못 이겨. 기세 등등. 아주 이혼 소송만 하면 자기들이 이길 것처럼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마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송만 들어가면 시댁과 저 중에 누가 이길지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은 한 번에 하나씩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댁의 충돌과 남편과의 이혼 준비로 머리가 아픈 와중에 엄마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전화를 받을 때만 해도 꿈이라 생각했어요. 엄마와 아빠가 안 그래도 힘든 절 놀래키려 둘이 짜고 거짓말을 한 줄 알았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얼른 빨리 와라. 지금 빨리 오면 아빠 마지막 모습은 볼 수 있어. 수술이 잘 될까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너 힘들까 싶어 말 안 하려 했는데 그런 일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의 전화에 허겁지겁 나가서 병원에 도착한 저는 침대 위에서 차갑게 식어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이게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빠는 평소에도 심장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회사 일 때문에 외근을 나갔다 오는 길에 그게 원인이 되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려 했지만 갔던 곳이 좀 시골에 있던 터라 큰 병원까지 이송에 시간이 걸리게 되었고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결국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엄마는 최대한 제가 이런 아빠의 수술실 앞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을 덜어주시기 위해 전화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죠. 당시 엄마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철없이 물었죠. 왜 나를 안 불렀냐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 알게 된 거예요. 앞서 말한 엄마의 마음을 말이죠. 안 그래도 시댁 때문에 골치 아픈 애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슬픔이 가시기도 잠시 저와 엄만 아빠의 장례식 준비를 급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정신이 없었지만 없는 정신줄이라도 바짝 잡았어야 했죠. 장인어른 돌아가셨다면서? 곧 이혼할 판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인어른 마지막 길에는 함께해야지. 하늘에서 딸만 보고 계신 분인데. 이런 상황이라도 남편이란 사람은 제 남편이라고 장례식장을 함께 지켜주더군요. 아빠를 입에 담으면서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 필요 없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남들 눈이 있다며 혼자서라도 꿋꿋이 자리 지키겠다고. 그러면서 아빠가 하늘에서 자신이 없으면 딸 걱정돼서 어떻게 편하게 눈 감겠냐 하며 말이에요. 한숨 쉬며 그런 남편을 저와 엄마는 알겠다 받아주었고요. 어쩌겠습니까? 당사자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하겠다 버티고 가질 않는데. 그렇게 아빠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들에게 이 부고를 알리자 장례식장은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회사에서 제법 유능한 영업사원이었던 아빠는 거래처 사장님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일로 만난 직장 동료들에게도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찾아오는 사람마다 전부 아빠가 이렇게 갈 사람이 아니라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셨거든요. 이렇게 가실 분이 아닌데 정말 마음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딸 하나 두고 자긴 절대로 오래 살 거라 외치고 다니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말 딸 생각 하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안 지던 사람이었는데 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평소 그렇게 건강도 열심히 챙기던 분이 이렇게 먼저 가시다니 상심이 크시겠어요. 손 쓸 시간도 부족하셨다 했죠? 그러게요. 이렇게 떠날 사람이 아니었는데. 딸 걱정 때문이라도 평생 자기는 건강하게 살겠다며 매일같이 운동하던 사람이 결국 이렇게 먼저 가게 되네요. 아빠는 평소에도 엄마한테 저에 대한 걱정을 털어놨는지 조문객들의 말에 하나하나 답을 해주시면서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도 역시나 울음보가 터지기 일쑤였고요. 그런 저희 옆에서 남편만 멀뚱멀뚱 아주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았죠. 하나 있는 딸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자식은 저 하나로도 만족한다고, 그런 제가 죽을 때까지도 돌봐주겠다 큰 소리치고 다녔던 아빠. 조문객들은 전부 저를 보면서 그런 아버지였다 한마디씩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슬펐지만 그래도 아빠답다는 생각에 장례식을 진행하면서도 슬픔을 달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이 장례식장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둘째 날에 방문했던 아빠의 보험 설계사분이 조문을 오면서 말이죠. 아이고, 사람 일은 모른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던 분이었는데 자기 가면 남은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보험도 열심히 알아보고 다니던 분인데. 보험 설계사란 사람은 이 말과 함께 주변을 휙휙 돌아보더니 조용히 저와 엄마한테 말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 자녀분 앞으로 보험금 남겨뒀으니 나중에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사람 많은 곳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니까. 나중에 조용해질 때쯤 연락하시면 언제라도 받겠습니다. 이러곤 떠나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와 엄마 모두 아빠가 보험을 들어놨다는 건 듣지도 못했거든요. 거기에 엄마가 집안보험을 대부분 챙기고 있었기에 더 의아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질 새벽 시간쯤에 엄마와 함께 장례식장 한 구석에 마련된 방 안에서 전화를 했죠. 언제 전화 주시려나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가시기 전까지도 따님분 걱정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저한테 괜찮은 보험 없냐고 해서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알려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이런 일은 없길 바랬는데. 보험이요? 그 사람 보험의 보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보험을 들었다고. 평소 건강이 썩 좋으신 분은 아니셨잖아요. 건강 챙기겠다 운동에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찾아다닐 정도셨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없어지면 내 가족들은 어떡하지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험도 알아봐달라 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설마 그 보험이라는 게 생명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이가 저 몰래 생명보험을 들어놨다고요? 네, 듣고 놀라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나올 금액이 무려 8억입니다. 큰 금액에다 수령인이 딸로 되어 있으니 일단은 따님께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 핸드폰으로 보내놓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저한테 서류는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아니면 따로 만나서 직접 주셔도 괜찮고요. 뜸들이며 말한 보험 설계사의 입에서 나온 금액은 1억, 2억도 아닌 무려 8억의 보험금이었습니다. 저와 엄마 모두 깜짝 놀라서 8억이요? 하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죠. 물론 입을 합하고 바로 다물었지만요. 아무튼 그러면서 수령 방법이랑 절차에 대해 알려주고는 그렇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곤 엄마와 아빠가 남겼다는 그 보험에 대한 대화를 나눴죠. 8억이라니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쓰일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을 텐데
설마 아빠 평소에도 많이 안 좋으셨다거나 그랬던 걸까? 그러게 말이다. 그 양반이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평소 나한테서 받아가는 용돈도 빠듯하게 썼을 양반이 어떻게 그런 보험을 넣을 생각을 했는지. 8억이라니 너무 커서 얼얼하긴 한데 그래도 아빠 목숨값이라 생각하면 좀 그런 것 같아. 우리 받으면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급할 때 아니면 꺼내지 말자, 엄마. 나도 너랑 똑같은 생각이다. 당장에 필요한 돈만 좀 쓰고 나머지는 네 말대로 일단은 통장에 넣어두자. 저와 엄마 둘 모두 아빠가 목숨으로 남긴 돈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저와 엄마 둘이서 윤택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남기신 돈이라지만 이런 큰 돈을 받았다는 걸 보면 괜히 주변에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생각 정리를 하고 마지막 발인을 앞두게 됐어요. 날씨도 참 좋은 날이었어요. 마치 아빠가 활짝 웃고 있는 듯한 날씨였죠. 장례식이 끝나고 발인 과정을 다 마친 뒤 저흰 아빠의 장례식을 완벽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완벽하게 마칠 수 있었었죠. 마지막에 주차된 차를 타러 가다 들은 남편의 통화 소리가 아니었다만 말이에요. 엄마, 우리 이혼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아. 조금만 미루면 우리 꽁돈 생길 수 있어. 이거 대박이라니까? 꽁돈이라는 말에 제 귀가 솔깃하게 반응했고 저는 그대로 남편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어요. 아니, 거짓말 아니고 걔가 받는 그 지원금 같은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달라. 장인어른이 가시는 길에 아주 한탕 제대로 남기셨더라고. 무려 8억이래, 8억. 가만히 있으면 우리한테도 돈 들어올 구석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이혼하면 안 되지. 그것도 얘 앞으로 해놓은 보험금이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서 저런 막말을 할 수 있는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뚜껑이 열릴 지경이었지만 일단 참기로 했죠. 지금 당장에 남편이 시모와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알 수도 없었으니 말이에요. 모른 척하며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저는 남편이라는 작자의 모습이 악마로 보였습니다. 겉모습만 인간이지 이건 완전 악마가 따로 없다 싶었죠. 그 뒤로는 조금 바쁜 시간들을 보냈어요. 저는 남편의 뒤를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란 놈이 정말 대단한 놈이더군요. 일단 첫 시작은 예전에 찝찝하게 넘겼던 일부터 시작했어요. 왜 남편이 좀 젊었을 때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같은 대학을 다녔다는 직장 후배에게 물어봤죠. 최근 들어온 후배가 남편과 1살 차이 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직장 후배가 남편과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하시겠지만 여기에 사연이 좀 있긴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중소기업에 속하는 회사로 얼마 전에 있었던 왜 전 국민이 고생했던 그 일 있잖아요. 그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권유사직을 당했달까. 아무튼 좋지 않은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뽑아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죠. 그게 아니라면 저도 그때 잘렸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결혼식 한다는 소식도 주변에 최대한 알리지 않고 했었어요. 친가, 시댁, 친척 몇 명만 모아두고 했죠.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회사에서 제가 결혼을 했다는 것만 알지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쉽게 직장 후배에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었죠. 성택 선배요? 아, 설마 그 선배 말씀하시는 건가? 그 사람 저희 학과에서 진짜 유명했어요. 아주 질 나쁘기로 소문났었거든요. 제대로 얼굴 보면서 지낸 적은 없는데 딱 한 번 학과 술자리에서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어린 새내기한테 얼마나 찝적대는지 보고 있던 제가 다 민망했다니까요. 그래? 그때 나이가 몇이었는데?
이후에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었다 들은 적은 있어? 선배님이 왜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아는 사람이면 꼭 피해 다니세요. 지금 그 선배랑 사귄 적 있다는 사람들 무슨 소송인가 뭔가 준비한다 했거든요.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도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면서 학교를 졸업하고는 사람들 연락을 피하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소송하려 해도 꽤 시간이 걸렸다고. 그런데 어쩌다가 남편 소식을 안다는 사람을 만나 후배가 말하는 그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합니다. 그게 거의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군요. 뭐? 소송? 그 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학교 다닐 때 무슨 사고라도 치고 다닌 거야? 사람이 뭘 했길래 소송까지 당한대? 그게 대형 사고를 쳤었거든요.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나 애를 가지게끔 만들었다 하는데 아주 남자라면 하지도 말아야 될 일들을 엄청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제 입으로 말하려니 좀 그렇네요. 여기까지만 얘기하셔도 알겠죠? 그런데 그게 그 한 사람만이 아니더라고요. 졸업하고도 제법 사고 여러 번 친 것 같더라고요. 결혼까지 가려던 사람 그것 때문에 싫다고 뻥찬 적도 있다 했으니. 뭐? 그 소송한다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의 아이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고? 그리고 그게 학교 다닐 때가 전부가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란 놈이 그럴 수가 있어? 거기에 결혼할 사람도 있었어? 그렇다니까요. 선배도 생각해보세요. 사람 탈을 쓰고 그런 짓을 저지르고 다녔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다 결혼까지 할 수 있겠어요? 이미 그런 사실 안 시점부터는 물 건너 간 거죠. 그 결혼 약속했다는 사람도 소송 같이 진행 중이래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직접 나서서 소송하자 사람들 설득하고 다녔다 하더라니까요. 너무 놀라운 말에 순간 어지러지라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하나가 아닌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리고 이런 사실을 숨기려 했던 시댁 식구들은 정말 그 가족들이 사람 새끼란 생각이 안 들었죠. 제대로 책임질 생각이 없었으면 본인이 신경을 잘 써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제가 있던 모임까지 흘러들어와서 저와 결혼까지 할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참. 저는 직장 후배에게 말해서 그 고소를 준비한다던 사람 중 하나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락이 닿아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상대편은 역시나 분노하더군요. 저와 남편이 결혼했다는 말에 그 사람은 저를 걱정하며 무슨 일은 없었는지부터 묻는데 이 인간이 정말 사람도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그들은 그들이 준비하던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죠. 그중에는 본인이 원치 않았다가 덜컥 아이를 가지게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들의 뒤처리를 맡은 건 역시나 시모와 형님이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제 앞에서는 아주 착한 사람인 양 탈을 쓰고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재판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료 싸움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이 자는 사이 핸드폰 잠금을 풀고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안 했다는 핑계로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본인은 분명 못 들었는데 회사가 자기에게 덤을 씌운 거라 씩씩대며 자동통화 녹음 기능을 켜놓은 적이 있었어요. 전 거기에 희망을 걸었죠. 그날 시모와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에요. 역시나 남편의 핸드폰에는 통화 녹음이 남아있더군요. 소리를 작게 해서 얼른 들어보니 역시 시모와 남편이 통화를 나눈 그날의 대화가 맞았습니다. 웃긴 게 아주 둘이서 아빠 보험금을 자기들이 전부 가질 수 있다면서 낄낄대면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바보들인지. 그리고 결전의 날이 왔죠. 제 이혼 소송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숨죽여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남편은 제가 서둘러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니 아주 똥줄이 타는 모습으로 저를 뜯어 말리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호락호락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얼른 변호사 섭외에 준비했던 자료들을 싹 다 넘기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혹시나 방해 공작이라도 할까 싶었거든요. 결과는 당연하게도 제가 승소했습니다. 판사님은 아이를 안 낳는 것 자체가 부부가 된 일에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처음에는 남편의 손을 들어주나 싶었지만 이후 제가 밝힌 남편의 과거 그리고 남편의 그 통화 내역을 듣고는 바로 남편에게 괘씸하다며 위자료 2천만 원을 때려버리더군요. 아주 고소하고 속이 시원했죠. 그렇게 바로 자리를 뜨려 밖으로 나가려는데 거동이 썩 재빠르지 않은 저를 빠르게 지나쳐서 제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당신 그 이야기 어떻게 알아냈어? 그거 다 내 뒷조사하고 그래서 알아낸 거 아니야? 그거 불법이야. 알긴 알아? 그걸 어떻게 떳떳하게 자료라고 제출해서 위자료까지 받게 만들어? 당신이 이제 보니까 지금까지 본성 숨겼네. 숨겼어. 8억 그거 받았으면 내 아이 못 낳는 대신이라도 좀 쥐어줄 수 있는 거잖아. 그 말에 전 대꾸할 필요성도 못 느꼈죠. 그러자 제 주변으로 빠르게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나타나 절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당황했죠. 무슨 일입니까? 당신들 대체 뭐야? 여기 이 사람하고 난 할 말이 더 있으니까 괜히 사람 앞길 막지 말고 비키세요. 당신은 이 사람들 옷에 있는 배지도 눈에 안 보이나 봐? 여기 전부 다 변호사 선생님들이셔. 물론 내가 고용한 사람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 당신 젊을 때 아주 한탕 제대로 하고 다녔다면서? 그걸 어떻게 책임도 안 지고 넘어갈 생각을 했어? 젊은 시절에 패기로 그럴 수도 있지. 본인들도 다 동의하에 한 일을 그럼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일을 왜 지금에서야 나한테 그래? 당신 이거 믿고 나한테 지금까지 이혼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였구나? 다 한패였어. 한패는 무슨. 난 뒤통수 당해서 얼얼해 죽겠는데.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그런 경우가 아닐 때도 있었으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 자세한 얘기들은 여기 변호사님들이랑 해보고 난 모르겠으니 이만 가볼게. 그럼 잘 해결되길 빌어. 남편이 야 거기서 하고 절 붙잡으려 했지만 변호사들에게 붙잡혀서 이도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연하겠죠. 자기 자식이 중요한 그걸 제대로 간수도 못하고 여자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는데 게다가 그걸 어떻게든 무마하겠다고 잘못된 일을 아무렇지 않게 덮겠다고 사방팔방 다녔으니까요. 후에 같이 고소를 진행하겠다 했던 사람들 중 한 명에게 결과를 듣게 되었는데 아주 고소했습니다. 그 인간 조만간 깜빵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감히 법정에서 거짓말까지 하려고 들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면서 말이에요. 저희가 무슨 바본 줄 아나. 그때 녹음까지 해서 제대로 인증서 남기겠다고 본인 입으로까지 말했으면서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바보도 있어요? 와, 제가 진짜 대단한 놈이랑 결혼을 했었네요. 어이가 없어. 그 남자 식구라는 사람들도 정말 웃겨요. 본인들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꺼내본 적도 없대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절대 혼자서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물귀신처럼 쫓아가려고 하죠. 그 사람들은 그걸 간과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죄를 인정받았나요? 아니면 설마... 참, 법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인간이야 딱 현행범이었으니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데 가족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직접 행한 적도 없다고 그걸 발판으로 빠져나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괘씸해서. 그러면 그 사람도 이대로 놔둘 생각인가요? 그렇게 당해놓고서?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것들도 전부 벌을 받아야죠. 저희 지금 민사소송도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 이대로 넘길 순 없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 여자의 말에 의하면 전 남편은 죄를 인정받아 깜빵에서 당분간은 썩게 될 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작은 형량에 다들 억울해했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그래도 많이 구형한 거라고 하더군요. 초범인데도 그렇게 깜빵에 들어가는 건 정말 많지 않다면서 말이죠. 변호사들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남편의 가족들은 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녀들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의 민사소송으로 앞으로는 골치를 썩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마 그 많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구하는 것도 일이요. 만약 이기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 돈도 미리 마련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사는 일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빨간 줄 하나를 달고 나올 전 남편은 일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할 테니 말이죠. 그런데 조금 웃긴 일은 이 모든 일을 그 집 장남이라는 아주버님은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형님은 시모라는 사람한테 멱살이 잡혀서 억지로 이 일에 가담한 거라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는데 이 일로 자기 가족에게 크게 실망한 아주버님은 형님과의 이혼은 물론이고 가족과 의절하겠다며 대차게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거죠. 검은머리 짐승은 믿는 것도 아니라더니 옛날 조상님들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나쁜 짓들을 하고 다닐 수가 있는지, 그런 사람과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지내며 살았다니 아주 온몸에 소름이 일어날 정도예요.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지방과는 남남이고 앞으로는 엮일 일도 없을 테니 좀 다행이다 싶지만요. 지금은 그놈에게 당한 그녀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생각보다 본성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저희도 이번에 거액의 보험금을 어찌되었든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자잘하게 많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아빠의 가우덕인지 저와 엄마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요. 혹시 압니까? 이러다 또 인연을 만나게 될지. 그래도 아마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사람을 오래 보고 결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긴 이야기 들으시느라 허리 찌뿌둥하실 텐데 한번 쭉 펴시고요. 청자님들은 항상 건강한 앞날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주부예요. 요즘엔 20대에 결혼하는 사람이 예전만큼 많지 않은데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했어요. 저는 고아로 자라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가진 게 없어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 얹혀 살며 구박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최근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버린 일을 겪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3살인가 4살쯤에 부모님 두 분을 차 사고로 잃었어요. 이걸 기억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버지가 나름 이름 있는 화가여서 재산이 좀 있는 편이었다고 하는데 작은아버지가 부모님 재산을 받기 위해 부모를 잃은 저를 키우겠다고 나섰다고 했어요. 엄마의 여동생이었던 이모가 저를 예뻐하셔서 이모가 절 키우려고 하셨지만 작은아버지가 난리를 쳐서 저를 이모에게서 떼어내고 작은아버지가 절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작은아버지는 갑자기 생겨난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대로 흥청망청 써버리셨어요. 재산이 다 떨어질 무렵 작은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작은 집도 돈이 너무 없어서 제가 겨우 초등학생일 때 저를 고아원에 보낸 거예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고아원에 있는 저를 찾아올 친척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바로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죠. 거기서 처음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당신 부모님이 가족도 없이 고아인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해? 어른들 뵙기 무서워. 걱정하지 마.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 난 너랑 결혼할 거야. 그리고 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을 고아라는 이유로 반대하시진 않으실 거야.
남자친구는 어른들 뵙기를 무서워하는 저를 잘 달래주었죠. 다행히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에휴,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네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다. 네가 앞으로 내 아들하고 우리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라. 하늘처럼 떠받들어 모신다고 생각해. 제가 고아인 건 약점이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원해서 고아가 된 것도 아닌데 결혼 전부터 눈치를 보아야 했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니? 대학도 못 나오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넌 정말 내 아들한테 잘해야 돼. 내 아들 아니면 네가 어디서 멀쩡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겠니? 결혼을 하고 시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시모의 구박을 수도 없이 들어야 했죠. 레퍼토리는 항상 비슷했어요. 저는 못났으니 남편한테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남편도 저 좋아해서 결혼한 거예요. 남편이 저 불쌍해서 걷어준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씨구, 얘 말하는 거 봐라. 너 내가 네 남편하고 시댁 식구들을 하늘처럼 떠받들라고 한 말 기억 안 나니?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말댔구야. 너무 심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제가 고아이긴 해도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구박을 하세요? 구박? 네가 진짜 구박을 못 받아봐서 그런 말을 하지? 너는 감사하는 마음, 항상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내 말을 참 안 듣는구나. 제가 도대체 왜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어머님은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그렇게 미워요? 제가 왜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해요?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난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게 우리 아들 발목 잡은 것 같아서 너무 미워. 자라면서 누구에게 따뜻한 대접을 받아본 적도 없지만 시모처럼 절 함부로 대하고 절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저를 향한 시모의 무조건적인 미움이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치욕적이라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손이 떨리는데요. 시모가 친구들을 집으로 잔뜩 부른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시모가 친구들과 맥주를 잔뜩 마시고 취했더라고요. 전 술상이나 차려주고 제 방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시모의 큰 목소리가 방 안에 있는 저에게까지 들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진짜 대단한 아들이야. 니네 그거 알아야 돼. 우리 아들이 고아랑 결혼을 했어. 그 불쌍한 애가 쟤야. 고아인데다가 돈도 없지. 대학도 못 나왔지. 그지나 다름없는 걸 우리 착한 아들이 거둬준 거야. 우리 아들 진짜 대단하지 않냐? 시모가 술에 취해서 저를 보고 거지 같다는 말까지 하는데 저는 시모 멱살이라도 잡고 싸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랑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시모가 평소에 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절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그날 제대로 알았죠.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친구분들 앞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일단은 시모를 안방으로 모셨죠. 어떻게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절 그렇게 망신을 주는지 이 일은 정말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유, 난 고아 며느리는 죽어도 싫어.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고아는 좀 그렇잖아. 뭐하다 온 애인지도 모르고. 시모를 안방으로 들이고 나오는데 시모의 친구가 한마디 하는 게 제 귀에 꽂혔죠. 제가 원해서 고아가 된 것도 아니고 저 고아였지만 한 번도 부끄러운 짓 한 적 없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세요? 저는 시모의 친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말이었지만 제가 이미 들은 이상 도저히 참고 봐줄 수 없어서 한마디 했죠.
아니,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왜 엿듣고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윗사람인데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우리 그쪽 시어머니 친구야. 그럼 들리게 말하지를 마시지 그랬어요. 저 들으라고 한 소리잖아요. 이제 나가주시죠. 저는 거의 쫓아내듯 시모의 친구들을 집에서 내보냈어요. 너 이게 왜 지금 무슨 짓이야? 네가 뭔데 내 친구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 너 지금 가정교육 못 배운 거 티내니? 그때 안방에 들어갔던 시모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비틀대며 나오더니 저를 보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가정교육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죠. 어머님은 어떻게 친구분들 앞에서 저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정교육이라고 하셨어요? 경우가 없게 행동하신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에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게 오냐 했더니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말버릇이 모양이야. 가뜩이나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참고 사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알아? 항상 감사하며 살라고 했더니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어른이면 어른답게 구셔야죠. 어머님이 아까 친구분들 앞에서 한 말이 얼마나 치사하고 상처 주는 말이었는지 아세요? 그래도 저 어머님 며느리예요. 저도 어머님 가족인데 가족을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게 어딨어요. 그러게 누가 고아하래? 누가 고아인 주제에 내 아들한테 들러붙으래. 네 주제에 혼자 살 것이지. 왜 하필 우리 귀한 아들한테 들러붙어? 그리고 뭐? 가족? 너 같은 게 무슨 우리 가족이야? 헌금생심. 어디서 우리 가족이라는 말을 해? 너 우리 가족 아니야. 넌 그냥 혹 같은 애야. 없는 게 더 좋은 혹. 술에 취한 시모는 되는 대로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서러움보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시모에게 저는 이 집안 사람도 아니었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혹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저는 시모랑 더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오늘 엄마랑 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당신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내가 당신한테 힘이 못 되어주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해. 그날 밤은 시집와서 가장 견디기 힘든 날이었는데 그래도 눈치 빠른 남편이 저를 따스하게 달래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당신도 얹혀 사느라 눈치 많이 보고 있는 거 나도 아는데 뭐. 그래도 당신은 항상 내 생각해주잖아. 그것만으로도 힘이 많이 돼. 당신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그게 참 고마워. 나도 힘들 때 많은데 그래도 당신 보면서 견디는 거야. 그런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당신 보면서 견디면서 살고 있어. 어머님이 아무리 날 구박하셔도 난 당신이랑 결혼한 건 후회하지 않아. 어머님이 날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당신과 난 가족 맞잖아. 그거면 돼. 당연하지. 나한테 하나뿐인 가족은 당신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남편과 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5년의 시간을 버텼어요. 우리는 각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이가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둘 다 아직 젊고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둘만의 집을 얻어서 살 생각에 열심히 살았죠. 그렇게 5년째가 되었을 때 신우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의 예비 시부도 의사고 예비 신랑도 의사인 집안이랑 결혼을 한다는 말에 시모가 누구보다도 가장 좋아했어요. 이제야 우리 집안도 수준에 맞는 결혼을 하는구나. 늘 키우면서 항상 힘들기만 했는데 그래도 딸 하나 잘 키워놓으니까 의사 사위도 보고 이런 날도 오네. 아휴,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시모가 어찌나 좋아하는지 자기가 결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굳이 저를 보며 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넌 상견례 자리는 물론 사돈집 눈에 띄지도 말고 있어. 너 고아인 것도 티내지 말고. 아니, 그냥 없는 듯이 있어라. 그게 제일 보기 좋으니까. 가만히 있는 저에게 없는 듯이 있으라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정말 너무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제가 누구인지 다 알게 될 텐데 그걸 왜 감춰야 하고 제가 없는 듯이 있어야 하는 건데요? 저도 이 집 가족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넌 네가 자랑스럽니? 괜히 결혼 앞두고 부정 타지 않게 가만히 있으려면 가만히 있어. 어머님, 제가 이 집 들어와서 문제 일으킨 적 있어요? 제가 집안에 패 끼친 적 있어요? 저도 제 역할에 충실하게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미워하세요? 기분 좋은 일 앞두고 너랑 긴 대화 나누고 싶지 않다. 나 솔직히 너 창피해. 혹여나 사돈집에서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면 어떡하니? 내 처지도 생각을 해줘야지. 시모의 말을 듣는데 정말 서럽더라고요. 친정이 없고 돈도 없으니 별소리를 다 듣더라고요. 나는 왜 결혼을 해도 가족이 없는 느낌이 들까 참 외롭더라고요. 시모의 말들은 치사하고 악랄했고 그 말을 듣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 아버지도 유명한 화가였어요. 부모님은 살아계셨어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저도 부모님 돌아가신 거 원망스러워요. 근데 어머님은 굳이 그걸로 절 약점 잡으셔야겠어요? 화가? 예. 화가가 얼마나 배고픈 직업인 줄 아니? 얘가 확인 못할 얘기라고 유명한 화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내가 그랬지? 좋은 일 앞두고 너랑 얘기하기 싫다고. 가서 집안일 마무리나 해. 시모는 우리 부모님이 화가였다는 말을 듣고 아주 대놓고 비웃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상견례 자리는 물론 신우의 결혼과 관련된 어떤 얘기도 거의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시모가 저한테 친구나 만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너 그동안 맨날 집안일만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어디 멀리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와. 너도 쉬는 날이 있어야지. 친구라도 있을 거 아니야. 일찍 들어올 생각 말고 저녁 먹고 와. 갑자기 놀고 오라며 용돈까지 주길래 저는 웬일인가 했죠. 만날 사람도 딱히 없어서 그냥 혼자 교회에 나가서 혼자 바람을 쐬고 왔어요. 당신 왜 이제 왔어? 오늘 매부 인사 오는 날이었는데 엄마한테 얘기 못 들었어? 남편이 말해줘서야 알았어요. 글쎄 그날이 예비 시매부가 인사를 오는 날이었더라고요. 시부의 남편 될 사람이 와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일부러 저를 멀리 보내서 눈에 띄지 않게 한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절 무시하고 감추려는 시모의 노력에 울컥하더라고요. 정말이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 이 거지 같은 시댁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신우의 결혼식 날이 되었죠. 저는 당연히 결혼식을 보기 위해 당연히 가족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놀란 얼굴을 하고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너 혹시 그거밖에 없어? 일부러 내 딸 결혼 망치려고 그따위 것을 입고 왔지? 니네는 쪽팔리니까 구석에 박혀있어. 어딜 감히 가족석에 앉으려고. 어떻게 저보고 가족석에도 앉지 말라고 하세요? 대체 결혼식 날까지 왜 이러시는 건데요? 입 다물어.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사람들 이목 끌려고 작정했어? 당장 너 안 보이게 뒷자리로 가. 그냥 일반 하객인 것처럼 조용히 있으라고. 시모가 절 가족석에서 내쫓더라고요. 고아는 결혼을 해도 고아더군요. 결혼식 날까지 저러고 싶을까?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함부로 대하나? 정말 서러웠어요. 저는 엉망이 된 기분으로 결혼식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나가지 않았어요. 시모도 저에게 굳이 나오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식사는커녕 당장 집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혼자 복도 중간에 멍하니 서 있는데 신우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상견례에 참석한 적도 없어서 결혼식 날 처음 뵌 분인데
그분이 왜 저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쪽 하객이냐고 물으면 신부 측 하객이라고 말은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좀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를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며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문을 모르는 저는 어찌할 줄을 몰랐죠. 너 지원이 맞니? 지원이 맞지? 우리 조카 지원이 맞잖아. 그렇지? 어쩜 언니랑 똑같은 모습으로 자랐니? 처음 뵙는 사돈 어른이 제 이름을 알고 계신 것도 놀라워서 저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그분을 바라봤어요. 귓불에 그 점, 우리 지원이 점이랑 똑같은데 정말 지원이 아니야? 내가 널 못 알아볼 일이 없는데. 제 이름을 사돈 어른이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도대체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알고 계세요? 사실 제 귓불에 엄청 큰 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워낙 눈에 띄어서 어릴 때는 친구들이 절 점박이라고 놀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점이 스트레스이기도 했는데 갑자기 사돈 어른이 제 귓불에 점을 가리키면서 제 이름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널 어떻게 모르니? 네가 내 조카인데. 우리 언니 딸 지원이 내가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가 너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 내가 네 이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끌어안고 오열을 하시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전 여전히 얼떨떨했고 제 이모라는 그분은 눈물을 멈추지 못하시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사람을 잘못 보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내가 잘못 봤을 리가 없어. 아까 널 보는데 죽은 언니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 어떻게 우리 언니랑 그렇게 똑같이 자랐니? 예전 우리 언니 모습 그대로인데 네가 내 조카가 아니면 누구야? 내가 널 정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내 작은 아버지도 돌아가셨다면서. 그리고 대체 어디서 지낸 거야? 작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집도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 고아원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전 이모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저 지금 상황이 너무 낯설기만 해요. 고아원? 널 고아원으로 보냈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애를 키우지 못하겠으면 나를 찾지. 어떻게 널 고아원으로 보낼 수가 있다니.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원통하다. 고아원이라는 말에 이모가 너무 놀라셨고 우리의 소란스러운 대화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죠. 그러니 멀리 있던 시모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리고 얼른 우리 쪽으로 오더라고요. 시모는 제 옆으로 오자마자 팔꿈치로 저를 휙 밀쳐버리더라고요. 무슨 짐짝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막대하는데 이모가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시모의 막대먹은 행동에 놀라고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시모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저를 감추기 급급하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정말 창피했나 봐요. 어쩜 그렇게 필사적으로 저를 감추려고 하는지 밀쳐진 저는 비참하기도 하고 열이 받기도 하더라고요. 어머, 사부인. 얘가 사부인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얜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얘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 얘기를 들은 이모가 눈물을 뚝 그치고 시모에게 따지듯 말했어요. 지금 우리 조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예, 이제야 만났지만 엄연히 제 조카예요. 왜 우리 조카를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가 대체 사부인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사부인이 얘를 알기는 해요? 조카예요? 주의집 며느리고 가족도 없는데 무슨 사부인 조카라는 말씀이세요?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며느리를 그동안 이렇게 함부로 대했어요? 아이, 잠깐만. 그럼 겹사돈이라는 건데. 그동안 저의 존재를 시모가 철저히 감춘 덕에 이모는 제가 시모의 며느리라는 것도 알지 못했죠. 요즘 겹사돈이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이미 결혼식까지 다 마쳤잖아요. 그나저나 참 신기하네요. 우리 며느리가 사부인 조카라니. 저는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시모는 혹시라도 신우의 결혼이 없던 일이 될까봐 빠르게 머리를 굴려 얼른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시모의 입장에서는 좋은 집안과 사돈을 맺은 것에 문제라도 생길까봐 전전긍긍할 법도 했어요. 저는 아주 재빠른 시모의 태도를 황당하게 바라봤어요. 시모는 분명 제 시선을 느꼈을 텐데도 아랑곳 않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뻔뻔해 보이더군요. 우리 언니가 있었는데 예전에 사고로 죽었어요. 언니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원이고요. 사정이 있어서 그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지냈는데 얘 귓볼 보고 내가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조카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나, 그런 사연이 있으시구나. 저는 얘가 그냥 고아인 줄 알았지 사부인 조카일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이렇게 만났으니 너무나 다행이죠. 이모의 설명을 듣더니 시모는 고개를 과하게 끄덕이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상황 파악이 빠른 시모의 모습이 어찌나 꼴보기 싫었는지 몰라요. 이모에게 잘 보이려고 오버하며 맞장구를 치는데 되게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원이가 사돈 집에서 대접을 참 험하게 받은 것 같네요. 우리 지원이한테 말씀도 너무 막 하시고 그냥 무시하라뇨. 사람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지껏 우리 지원이를 이런 식으로 대하신 겁니까? 아유,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제가 설마 우리 며느리를 함부로 대할까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같이 살기도 하고 사이도 얼마나 좋은데요. 어쨌든 이런 모습 보여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모는 시모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죠. 그럴 만도 했죠. 팔로 저를 밀치는 걸 다 보셨으니까요. 우리 지원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긴 했어도 귀하고 예쁨 많이 받은 딸이었어요.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조카였고요. 고아라는 말을 쉽게 올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거슬리네요. 그때 이모가 저를 우리 지원이라고 부르시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그 말이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혈육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감동이요. 아니, 고아를 고아라고 부른 건데 그게 왜요? 사부인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고아라고 말하긴 했어도 얘를 함부로 대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원이를 제가 키웠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속상하네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도 우리 지원이를 데려오지 않고 아까 보니 가족석에도 앉아있지 않던데 우리 지원이를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하신 건가요? 이모가 또박또박 따지니 시모가 당황을 하며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얘가 낯을 많이 가리고 그러니까 저도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있으라고 한 거예요. 나름 존중을 해준 거라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끼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워낙 많아서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원아, 우리 집으로 가서 남은 얘기 좀 나누자. 할 얘기도 너무 많고 너에게 주려고 한 것도 있어. 바로 우리 집으로 좀 가자. 시모가 당황해서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모와 저는 그런 시모를 무시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이모를 따라 이모 댁으로 갔어요. 이모는 저를 바라보며 또 눈물을 훔치시다가 입을 여시더라고요. 널 이렇게 만나게 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을 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시댁에서 산다고 하는 것 같던데 많이 힘들었지? 저도 이모를 뵙게 돼서 반갑고 좋기도 한데 사실은 지금 얼떨떨한 심정이에요.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잘못하신 거라면 저 많이 허탈할 것 같아요. 너희 아버지 화가였고 너희 엄마도 화가였지. 두 사람 차 사고로 죽었고 넌 네 작은 아버지가 키우신다고 데려가서 나랑 연락이 끊겼어. 네 이름도 내가 알고 있고 네 귀에 그 점도 내가 알아봤고 네 모습이 우리 언니랑도 똑같은데 아직도 못 믿겠어? 이모의 설명을 들으니 제 기억과 꼭 맞았어요. 그제야 이 상황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모, 너무 어릴 때라 저한테 이모가 있는 줄을 기억도 못했어요.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회사 잠깐 다니다가 결혼했고요. 제 얘기를 들은 이모가 티슈로 눈물을 찍어 닦으시더라고요. 저를 볼 때마다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는 어쩔 줄을 몰랐죠. 네가 원한다면 유전자 검사라도 하자. 그리고 난 아직도 후회가 많이 되는 게 내가 고집을 부리고 너희 작은 아버지랑 크게 싸우는 한이 있어도 널 내가 데려오지 못한 거야. 그게 제일 후회가 돼. 내가 널 데리고 살았다면 네가 너희 시어머니한테 그런 대접받지는 못하게 했을 거야. 어린 나이에 결혼은 왜 그렇게 빨리 한 거야. 난 그저 전부 속상하기만 하다. 결혼은 제가 원해서 빨리 한 거예요.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건 맞지만 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널 데리고 살았더라면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훨씬 많았을 텐데.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속상하다. 죽은 너의 엄마가 나를 얼마나 원망할까. 엄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릴 때 본 저를 바로 알아보셔서 엄마가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엄마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니까 내 앞에 계신 분이 제 이모라는 사실이 더욱 실감이 나더라고요. 기분이 참 묘한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 지금이라도 널 만났으니까 내가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줄게. 대학 공부를 지금이라도 하고 싶다면 내가 지원해줄게. 다른 거 뭐 하고 싶은 거 없니? 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그냥 저에게도 이모가 있다는 게 좋아요. 이모가 제 이름 불러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모는 제 말에 또 한 번 눈물을 왈칵 쏟으셨어요. 제가 원하는 게 너무 소박해서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좋아하니? 당연한 거야. 우리가 너무 늦게 만나서 그렇지. 넌 내 조카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언니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조카인데. 자꾸 속상하고 기쁘고 그래서 눈물이 난다. 이모의 말에 그동안의 서러움이 다 씻기는 것처럼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에게 주려고 갖고 있던 게 있어. 너희 아버지가 그리신 그림인데 이 그림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는데 너 주려고 내가 잘 간직하고 있던 거야. 관리 상태도 좋아. 이모는 저에게 그림 2점을 주셨어요. 하나는 풍경 그림이었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저의 어린 시절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죠. 그림 속에 아이의 귀도 저처럼 큰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돌아가신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울고 제가 우는 모습에 이모도 울고 우리는 그림을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 앞으로는 자주 연락하고 보면서 살자. 그동안 못 나눈 얘기들도 많이 나눠야지. 이모, 아버지 그림 주셔서 감사해요. 이모를 만난 것도 행복한데 이런 것까지 주실 줄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네 거였어. 난 잠깐 보관만 해둔 거고 언젠가 다시 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어. 너한테 주게 돼서 내가 더 기쁘다. 생활은 어떻니? 많이 어렵게 지냈을 거 아니야. 너희 부모님은 그 업계에서는 나름 유명하신 분이었어. 이 그림이면 네 생활에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아. 아마 그 그림들 사겠다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예상하셨겠지만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얹혀서 살았던 거고요. 그림을 팔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네 작은 아버지한테서 너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날이 제일 후회가 된다.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이라도 이모를 만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모에게 그림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절 기다리고 있던 시모가 가장 먼저 달려나오더라고요. 너 구하라며? 사부인이 어떻게 널 보고 조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사부인이 너한테 뭐라고 하시든. 그리고 그 그림들은 뭐야?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님 화가셨다고. 저희 아버지 그림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사부인이 저희 이모가 맞고요. 화가가 맞기는 한가 보구나. 그나저나 너 사부인한테 우리 얘기 뭐라고 했니? 말 실수한 건 아니지? 그리고 네가 그 집 조카라면 이게 대체 족보가 어떻게 꼬이는 거냐? 제가 그것까지 걱정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에 대해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이모는 제가 그동안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지냈는지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그럼 네가 그 오해를 바로 잡아야지. 너 가만히 있었니? 아휴, 이걸 어쩐다. 어머님은 저에게 이모가 생겼다는데 그저 본인 평판 나빠질까 봐 그것만 걱정하시죠? 나도 네가 뭐 이모가 있을 줄 알았니? 그것도 우리 사돈네가 내 이모일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 하필이면 만나도 이렇게 만나. 어쨌든 너 말 잘해라. 괜히 서운했던 거 얘기해서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그럼 앞으로 저한테 행동 조심하셔야겠네요. 제가 이모한테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요. 안 그래요? 제 말에 시모가 놀란 얼굴로 절 바라보더라고요.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너 말 한번 소름 돋게 하는구나. 내가 네 눈치라도 봐야 한다는 거야? 그럼요. 제가 어머니의 며느리기도 하지만 아가씨에게는 시누이기도 하잖아요. 겹사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너 참말 무섭게 한다. 너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디 신경 쓰여서 너랑 같이 살 수나 있겠니? 너랑 내 아들이 내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야. 그건 왜 몰라? 저도 그게 싫어서 어떻게든 나갈 방법 구할 거예요.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네 이모가 좀 산다고 뭐 너한테 돈이라도 떨어져? 그래 봐야 고아로 자랐다는 사실이 없어져? 너 이모 좀 생겼다고 뭐 대단한 뒷배라도 생겼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너 여전히 고아야. 여전히 고아는 맞는데요. 이제 그냥 고아 아니고 아버지 유산 받은 고아예요. 그리고 이모가 하는 말씀 들었죠? 계속 고아라는 단어 쓰시는 거 상당히 거슬려요. 그깟 그림 좀 받았다고 내 앞에서 잘난 체라도 하는 거야? 너 그 그림이 뭐 네 팔자 고쳐줄 것 같니? 착각하지 마. 보나마나 별것도 아닌 그림인 것 같구만. 어머님은 절 무시하는 게 습관이 돼서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근데 차라리 잘 됐어요. 어머님 태도 보니까 제가 어머님을 용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아니, 용서라니? 네가 뭔데 날 용서하고 말고 해? 너 웃긴다. 너 설마 내 딸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 그제서야 시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그건 앞으로 어머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죠. 앞으로 잘 지켜볼게요. 어머님이 저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근데 저에게 아무리 잘하셔도 그동안 저에게 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솔직히 뭘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제 말에 시모가 혼란스러워하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와 그림을 어디에 팔아야 하는지 알아봤어요. 제가 원하는 건 하루라도 빨리 시댁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한 경매 회사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 연락이 닿게 되어서 아버지의 풍경화를 팔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더라고요. 시모가 우습게 생각했던 그림이 가치가 있는 작품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주로 인물화를 그리셨는데 풍경화가 있다는 건 독특한 일이었기 때문에 값어치가 나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모은 돈과 그림을 판 돈을 합치면 작은 집 하나 정도는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풍경화 한 점만 팔고 아버지가 저를 그린 그림은 팔지 않았어요. 그건 꼭 간직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와 남편은 며칠 안 있어서 시댁에서 나와 우리만의 집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니, 대체 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화가였길래 그림 하나 팔았는데 돈이 그렇게 생기니? 너 정말 대단한 집 딸이었구나. 나 참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다른 그림도 팔면 돈이 더 생기는 거 아니야? 시모가 눈을 반짝이면서 묻는데 저를 향한 말투가 참 나긋나긋하고 부드럽더라고요. 시모가 저에게 그런 투로 말을 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참 싫더라고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나름 유명한 화가였다고 하니까 이제야 저한테 관심이 생기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라는 존재를 감추게 급급하시더니 이제는 제가 달라 보여요? 그때는 네가 그저 천의 고아인 줄 알았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 알았잖니. 네가 그렇게 좋은 집안의 조카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널 함부로 대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제 배경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 게 어른으로서 자랑스러운 행동은 아니잖아요. 저라면 그렇게 태도를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래서 어머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 나도 내가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너한테 미안한 것도 많아. 그래도 앞으로도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겠니? 안 좋았던 건 있고 앞으로 잘 지내면 되지. 저는 그동안 저에게 하신 행동들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잊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그걸 잊고 어머님이랑 잘 지내면 바보죠.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시모가 눈에 띄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를 굴리는데 자기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머리를 굴리는 게 제 눈에도 너무나 훤히 보이더라고요. 너 그렇게 나한테 맺힌 게 많았니? 너의 살림 어려워서 우리 집에 얹혀 살게 해주고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고 신우 결혼식 때는 가족석에 앉지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뿐이에요? 제가 창피하다고 얼마나 저를 구박하셨어요? 얹혀 사는 것 때문에 남편이랑 저랑 얼마나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요. 우리 이모도 어머님 저한테 하시는 거 보고 바로 어렵게 살았다는 말부터 하셨어요. 남의 눈에도 그래 보이는데 직접 겪은 저는 오죽했겠어요. 아니, 사부인한테 네가 말을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말씀을 하신다니 그래? 내가 잘 몰라서 실수는 했지만 앞으로는 안 그런다고 하잖니. 나는 네가 성격도 좋고 그래서 조심성 없게 행동한 거 있지만 앞으로는 안 그런다니까. 저 오늘부로 시댁과 인연은 여기서 끊고 지내고 싶어요. 제 배경 알고부터 어머님 태도 바뀐 것도 싫고 제가 그동안 당한 거 생각하면 다시 잘 지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아니, 넌 무슨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혼 안 해요. 하지만 어머님과 전 이제 인연을 다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어머님도 원하시던 바 아닌가요? 아니, 무슨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그러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니, 나도 잘못한 건 안다. 하지만 앞으로 안 그렇겠다고 하면 너도 마음을 푸는 게 맞지.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어머님이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하면 무조건 마음을 풀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전 그럴 생각이 없네요. 전 그렇게 시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남편 보기가 조금 민망해서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내가 어머님한테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그래도 당신 어머님인데 내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니, 솔직히 너무 이해돼.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 우리 엄마긴 하지만 나한텐 내 아내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좋게 말하고 나올까 생각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리고 남편과 전 새로운 우리의 보금자리로 이사를 했어요. 결혼 5년 만에 우리 집이 드디어 생긴 거였죠. 이제 우리 시간도 생겼고 집 걱정도 없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난 그동안 당신이 집안일에 치여 살아서 항상 마음이 안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해. 남편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기는 하더라고요.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여유가 생기니 하고 싶은 게 그림을 그리는 일이더라고요. 학원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며 소소한 즐거움을 얻고 있어요. 인연을 끊기로 했던 시모에게 가끔 연락이 오기도 해요. 잘 지내니? 너희가 집에서 나가고 나니까 집이 얼마나 휑한지 모른다. 그래도 네가 집안일이며 잡다안을 해줘서 참 편하고 좋았는데 대신 그 일을 하는 저는 많이 힘들었고요. 집안일 다시 해야 하니까 제 생각이 나셨어요? 아휴, 넌 또 왜 말을 그렇게 밉게 하니? 내가 너 생각도 나고 해서 연락한 건데 좀 따뜻하게 받아줄 수는 없는 거야? 언제 한번 집으로 와라. 너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어서 연락했다. 따뜻한 밥은 지금도 잘 먹고 있어요. 전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안 오게? 그래도 난 너 왔으면 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뒀는데 한번 들르지 그래. 제가 무슨 좋은 얘기를 듣는다고 거길 가요. 전 정말로 괜찮고요. 지금도 잘 지내니까 제 걱정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딸이 결혼하고 시부모를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그래도 너한테는 이모니까 네가 말만 잘 해주면 우리 딸도 시댁이랑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어머님, 누가 며느리한테 너라고 해요. 어머님은 하도 저한테 말을 막 하셔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거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한테 따뜻한 밥 먹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신우가 시댁이랑 잘 지내게 하려고 저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됐어요. 전 어머님이랑 연락 자주 안 하고 지내고 싶어요. 내가 미안하다. 괜히 연락해서 우리 며느리 기분만 상하게 했나 보다. 내가 앞으로는 말하는 것도 조심할게. 그리고 연락은 자주 하지 않으마. 그래도 아주 끊지는 말자. 난 그래도 아니, 우리 며느리랑 가끔 얼굴 보고 지내고 싶어. 전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심심하시면 전에 불렀던 친구들이나 만나세요. 그때 맥주 같이 마시던 친구분들 있잖아요. 어머님이 고아 며느리 둔 걸 같이 속상해 하시던 친구분들이요. 나 이제 걔네들이랑 연락 안 하고 지내. 우리 며느리한테 말도 막 했던 애들인데 내가 걔네 보고 싶겠어. 그때도 기분 많이 안 좋았지? 사실 그날 내가 취해서 너한테, 아니 우리 며느리한테 말 실수한 건 내내 마음에 걸렸다. 나 그거 사과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말을 못했지. 뭘 마음에 걸려요. 그런 생각한 적 없으시면서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됐고요. 저 할 일이 있으니까 이만 끊을게요. 우리 며느리 바쁘구나.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나 보네. 그래, 그럼 내가 다음에 연락할게. 혹시 나랑 통화하고 싶으면 먼저 연락해도 돼. 난 언제든 전화 받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해. 시모는 예전과 달리 기가 팍 죽어서 저에게 쩔쩔맸지만 그게 안쓰러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이모를 찾지 않았으면 저에게 함부로 대하던 것도 여전했을 거예요. 사위네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난리를 쳤는데 한껏 무시했던 며느리가 그 사위의 사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이제 와서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해봐야 의미가 없죠. 저는 진작에 시모에게 마음이 떴거든요. 그 뒤로 시모는 저에게 함부로 전화를 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제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살피죠. 혹시라도 제가 이모에게 신우에 대해 안 좋은 얘기라도 할까봐 벌벌 떠는 눈치예요. 이제는 시모의 막말에서 벗어나 남편과 둘이서 편하게 지내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리고 이모와도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모가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외에도 저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지만 저는 이모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행복해서 대학을 보내주시겠다,
선물을 사주시겠다고 해도 다 거절했어요. 이제는 저와 남편의 힘으로도 제가 원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정중하게 거절한 거였죠. 아,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도 하나 생겼어요. 저랑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시모에게서 벗어나니까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찾아왔죠. 아이가 생긴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